강찬호의 정치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설이 내린 11월 28일 강찬호의 정치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눈길에 출근 어떻게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여기 오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후가 되니까 그래도 역시 태양의 힘은 무섭습니다. 많은 부분이 눈이 녹았고 많은 서울 지역에서 교통이 정상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재명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허탈하고 마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눈이 쌓여가지고 그 회사 못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처럼 정말 이 나라 법원이 제대로 된 법원인가,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는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위증교사 1심은 그 수많은 재판 중에 하나에 불과한 데다 그 1심 재판의 내용이 법적인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 인정에서 너무나 상식과 또 기존 법과 법적인 어떤 인식에 너무나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고 엉망진창의 판결이다. 이런 거에 법조인 10명 중 9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판사들 10명 중에 9은 이 판결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2심에서까지 1심 김동현 판사와 같은 도저히 초등학생 정말 한글만 깨우쳐 읽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그런 판사는 저는 2심에서는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까 김동현 판사와 같은 그러한 인식 구조를 가진 판사가 정말 우리나라 판사 중에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법원이 그래도 법원은 법원이구나,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뜨는구나, 아무리 밤에 눈이 쌓여도 낮에 햇볕이 비치면 눈은 높게 돼 있구나 하는 그러한 진리를 판결에서도 가르쳐 줄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 멀리 지방에서부터 쌓인 눈을 헤치고 지금 막 도착하신 우리의 최은우 대표가 계십니다. 자,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연우입니다. 네. 요즘 어제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피해가 많지 않길 좀 바라기는 하는 마음이긴 한데 그렇죠. 네. 네, 뭐 다들 잘 피해 없이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봄는 녹든시란 말이 있는데요. 지금 11월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입니다만 그래도 11월입니다. 결국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의 힘은 쌓인 눈을 녹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또 대한민국의 이 법 시스템은 법꾸라지처럼 또 법 외에 치사하고 더럽고 이상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정의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결국에는 중천했던 해처럼 준엄하게 그 꼼수를 녹는 눈처럼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떠오르는 해, 그리고 결국은 녹아내리는 눈, 세상의 진리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 대한민국 법은 역시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지만 동시에 다른 판사들, 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판사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최은우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김자가 나왔냐면 오늘 그 지금 말씀드릴 사람의 성이 김이라고서 그래요. 죄송스럽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네. 이거 백현동 개발 의혹 네. 로비스트이신 네.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이제 확정받았다는 기사를 지금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그래도 이제 정말로 전문가시니까 네. 많은 취재를 하셨을 것이고 네. 이분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이 김인섭 같은 이런 사람의 비리라든가 이런 내용을 취재하는 쪽으로 조금 있지만은 비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말씀을 취재하신 드리고.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좀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주시면 자, 감사할 이 것 같아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분이 바로 백현동 로비스트고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현동 옹벽 아파트, 절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었던 그런 식품연구원 부지를 무려 그 4종이나 그 토지의 종류를 상향시켜 가지고 한마디로 기적을 만들어낸, 백현동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 로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인섭한테 가서 부탁하면 없는 집도 만들 수가 있고 산을 허물어서 옹벽을 50m를 세우더라도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기네스북에 오를 최고의 위험한 아파트도 김인섭이 통하면 된다. 이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가 형님 하던 사람입니다. 김인섭 형, 인섭이 형. 네,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바로 이 백현동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식품연구원 부지가 이제 풀리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거기에서 이 부지 종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정바울이라는 부동산 업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사종을 한 번에 상향을 시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2단계 식품연구원 부지에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성남시 일단 2단계 부지용도 상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 하는 바로 김인섭 이 사람을 영입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성남시 쪽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4단계 용도 상향을 바로 이제 신청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해까지 딱 이 2단계만 올려줘. 이것도 안 하던 성남시가 김인섭을 쓰니까 순식간에 4단계 확 올라간 거야.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 잠시 이제 그때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위험 그럼요. 충만한 원래 상황이었다고 그럼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단계가 아닌 4단계를 원래 2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2단계도 안 되고 1단계 올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무려 4단계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정바울이 사도바울이 됐다. 사도바울의 기적이다. 정바울을 사도바울로 만든다 준 사람이 누구냐? 김인섭입니다. 그런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란 건 결국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건 도장 찍고 그걸 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성남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어하고 도지사 되고 싶어하고 시장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이 결재권이 있어야지 이렇게 땅의 성격을 바꿔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던 땅에 아파트를 짓게 해줄 수 있는 권력. 이 권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성남시장 또 안산시장 이런 분들이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한 건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대구시장이나 인천시장은 못하냐? 못한다기보다 차라리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밑에 있는 안산시장, 성남시장 이런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정작 경기도지사는 그런 거 못해요. 경기도지사는 더 큰 거, 큰 틀의 어떤 개발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뭐 백현동, 무슨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거 오게 하는 거는 서울 같으면 구청장. 그다음에 이 경기도나 다른 도 같으면 그 밑에 뭐라 그럴까요? 그 소규모 자치단체장들. 그 자치단체장들이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보면 이런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로 천문학적 이익을 어딘가 남기거나 숨겼다 하는 것들이 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전부 성남시장 때예요. 보세요. 대장동 그렇죠? 그다음 백현동 그렇죠? 그다음 지금 조만간 더블트리요? 더블트리. 그러니까 나무 2개, 쌍수. 원래 제가 이거 기억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쌍자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 쌍방울 대급 송급. 그다음에 쌍수 호텔, 쌍수장, 더블트리 호텔. 2개, 나무 2개. 나무도 2개, 방울도 2개. 하여간 그런 거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 더블벨로 대북 송금 딱 떼내고 더블트리 이거 허가해 준다. 이것도 너무 이상해.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이 더블트리 의문의 더블트리 이거는 변호사들이 한번 근데 성남시에서 그 이재명 대표 다음이 이재명 대표 다음이 은수미 시장이었고요. 은수미 시장이 이제 민주당 시장이었는데 그 민주당 권력이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2022년에 누가 됩니까? 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성남시장 됩니다. 네, 지금 성남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를 언제죠?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인데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2014년, 2018년 이때부터 쭉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당선돼서 하다가 이제 2010년, 2014년 하다가요. 2018년에 뭐가 됩니까? 경기도지사로 가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재선해서 하다가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가을에 겨울 해가지고 탄핵을 되는데 그때 촛불 시위했잖아요. 그때 확 뜬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이죠. 그때 제1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상대적으로 그 박근혜 탄핵 소리를 못 냈는데 본인이 나서서 했죠. 이 사람은 왜 할 수 있었냐면 체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체급이 작으니까 정치적 책임이 작으니까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과하다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좀 국민들이 반감이 많다 보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이다. 사이다 발언. 이재명 사이다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탄핵 아싸게 박근혜 탄핵해버려 이렇게 된 게 바로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지가 좀 많이 엄청 올라갔죠. 올라갔군요. 그래서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네. 그래서 2017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조기 대선에 누가 봐도 뭐 무조건 문재인이야 했는데 의외로 잘 싸우고 선전한 사람이 역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이죠. 그래서 그때 문재인, 이재명, 최성 당시 고양시장 이렇게 세 명이 격돌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2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고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됐지만 의외로 이재명 후보도 선전을 했고 그때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굉장히 문재인이 인간적인 모멸과 뭐 머리에 든 게 있어 답변을 하지 뭐 이런 정도까지 그 이재명이 몰아붙였거든요. 이거 대답해 보세요. 아니 뭐 딴소리 하지 말고 뭐 든 게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거의 이 정도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친문들이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아니 것 우리 같아요. 문프를 속닥이 나와서 그냥 페이스메이커나 하고 이 경선 들러리나 서면 되지 어차피 문재인 될 텐데 지가 뭐 잘났다고 아니 우리 문프한테 저렇게 저거 죽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재명 당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때 당은 누구 당입니까? 그건 문당이잖아. 더불어민주당이야. 민주당이 아니야. 문주당. 친문이 주인인 당. 그런데 그 민주당이니까 그 당 대표도 다 누구예요? 저 그 문재인 말 잘 듣고 뭐 이런 건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김진표 기억나시면 모르는데 김진표 국회의장했던 김진표가 친문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김진표가 그때 경선에 나오면서 김진표가 뭐라 그러냐 당 대표 당그하면서 이재명은 지금 그때도 여기도 지금 똑같아. 거기도 그때도 당원 게시판 댓글 사건이 거기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면 모르는데 해경궁 그게 바로 김 씨예요. 해경궁 김 씨가 누굽니까? 김혜경이야. 이재명 지사 이 부인이 김혜경인데 네. 해경궁 김 씨라는 필명으로 코드네임 해경궁 김 씨 해가지고 댓글로 뭐 문재인 저 아들 문준용이는 뭐 특혜 취업 의혹이 확실하다. 뭐 문재인 김정수 뭐 XX 나쁜 놈 뭐 이런 하여간 댓글이 잘잘잘 올라와요. 해경궁 김 씨. 그러니까 해경궁 김 씨가 누구냐 했더니 찐 친문들이 이거는 김혜경이다. 이재명 마누라다. 이재명이 부인하고 해갖고 지금 바로 우리 문프하고 우리 왕자님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다. 안 된다. 이놈 난리자 해갖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친문 이런 다 사회단체들하고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이정렬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 해경궁 김 씨를 고소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래갖고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왜냐면 이재명도 민주당 선이 사람이고 그어졌네요. 민주당 사람이고 그때 저 경기도지사 하던 때예요. 그때가 벌써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같은 사람인 거예요. 문재인 윤석열 정권의 같은 집안의 한동훈처럼 그 경기도지사 그런 같은 민주당의 그런데 바로 이 친문 그때는 문재인 청와대하고 친문들이죠. 지금은 용산이고 그 친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재명을 당에서 쫓아내. 제명. 왜냐면 이재명 이름도 편하네. 이재명 제명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기소해. 그리고 그 부인하고 아주 우리 대통령하고 대통령 아드님한테 못된 짓 한 이 두 사람 날려 깜빵 보내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아까 말한 이정렬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고소하고 검찰이 그걸 수사를 세게 했어. 지금 어떻게 보면 당기하고 되게 비슷해.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좋다. 우리 마누라가 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게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의 증거가 어딨냐? 해경궁 김 씨는 그 사람도 네티즌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신원과 이름을 밝힐 수 없으며 뭐 맞긴 맞죠. 그리고 내 아내가 해경궁 김 씨라는 증거가 어딨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저 개소리 마라. 저렇게 해경궁 김 씨라는 그런 필명으로 그리고 이름 자체가 되게 사악하다. 해경궁이란 게 무엇이냐? 그리고 네 부인이 궁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다음에 뭐라는 데고 네가 청와대 들어가겠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제 이재명 기소한다 했는데 그 시점에서 궁지 몰려갖고서 당에서는 당대로 이재명 아웃 제명. 지금 그때 김진표가 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해경궁 김 씨니 뭐니 정말 온갖 해괴한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가 너무 많은 이재명.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민주당에 같이 우리 식구로 둘 수 없다. 지금 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니 이재명은 알아서 탈당하든지 탈당을 안 하면 우리가 널 쫓아내는 출당. 뭐
뭐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이제 친문 당원들이 김진표 옳소 제명 이재명을 제명하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때 바로 유명한 이해찬이 등장합니다. 이해찬이 누굽니까? 이해찬 이 누구냐 그 이재명의 네. 그동안 야인 시절 후원을 받아. 이제는 이재명 지킴이로 나섭니다. 잠깐 아직 1심이 확정도 안 됐고 기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재명이 그런 짓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수사 같은 거 지켜보고 결론이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제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상황 거예요. 정리하러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상황 아니에요. 민주당의 상황. 그러니까 이해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을 그때 살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당에서는 틀어막았어. 근데 문제는 검찰이잖아. 근데 검찰인데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이 이따 어떤 수를 내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취재했어요. 저는 그때 이재명하고 취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되세요? 지금은 뭐 저 취재 별로 취재 가치가 별로 없죠. 근데 저는 그때 취재명이 잘 됐어요. 왜냐? 이재명 쪽에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취재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자, 네. 언제나 늘 약자, 비주류의 편에서. 네네. 왜냐면 약자나 비주류를 취재해야 권력의 전횡을 취재할 수 있어요. 권력자가 기자들한테 내가 권력을 전횡하고 막 휘둘렀다. 그렇게 말하는 권력자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전행하는 거에 실제로 취재를 하려면 권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권력에 밀리고 있는 비주류 네. 이런 사람들을 취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 취재가 됐고 어떻게 했느냐 절미안수를 쓴 거예요.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네. 입장을 낸 거야. 나를 정히 뭐 명예훼손으로 걸기하면 좋은데 그러려면은 법정에 정말 유감스럽게도 나도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문준영 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법정에 와서 함께 그분도 따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인즉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하고 모욕이 있는데 비슷하게 들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하고 모욕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너는 바보야, 나쁜 놈이야, 너는 개 XX야.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일까요, 모욕일까요? 모욕이요. 모욕이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당신 지난번에 시험 점수 낮은데 그 학교 들어갈 수 있었지? 당신 백으로 들어갔지? 당신 이번에 그 연호 무대 대표된 거 그 저 위에 그거 저 연호 무대 최고 스폰서하는 그 회장님 덕분이지? 이런 거는 뭘까요? 이건 뭐예요? 명예훼손. 이것도 모욕적인 표현이지만 명예훼손.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건 사실과 관계된 거예요.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내가 시험 실력으로 들어갔는데 실력도 없이 내가 뭐 돈 써서 들어간 것이냐?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썼는가? 그 학교에 그 시험 전형 과정이 어땠는가 해서 사실을 먼저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데 얘기를 했다. 그럼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물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어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반적인데 사실 적시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얼굴이 못생겼다 그래도 못생긴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 못생겨서 아니 못생긴 거는 기준 자체가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얼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지금 저는 우리 저 연우 대표님을 보면은 그 뒤에 저 거울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사실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 키가 굉장히 작은 놈이 뭐 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키가 또 160 아래. 그 사실은 맞지만 어쨌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아예 뒤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 그걸 건 거예요. 정말 그 문준영 씨가 나는 특혜 취업 안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명예훼손 문제가 되면 사실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으므로 문준영 씨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유감스럽다.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실제로 됐어요? 검찰이 기소를 안 했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딱 듣고 거기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는 문준영 씨가 실제로 특혜 취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때 봤을 정황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남시에 네. 이재명 측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청에. 네. 네. 그 성남시 산하에 그때 남광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모라는 분인데 남광우 이름 해놓고도 남모라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이제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측근이야. 근데 이분이 저 성남시에서 갑자기 좋은 자리로 갑니다. 상근 부회장을 하는 자리로 가. 환경 관련 산하단체에 상근 부회장을 갑니다. 상근 부회장. 원래는 시설관리공단 하던 사람이거든요. 시설, 성남시 시설 쪽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냐면은 어디야 환경보전협회 그래갖고
저 뭐죠? 이분 거기에 가가지고 뭐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가지고 저 뭐냐 그 상금 부회장을 맡아서 아주 따뜻하게 지냅니다. 상금 부회장 되면은 그 월급도 굉장히 많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저 원래는 저 뭐죠? 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었어요. 고용정보. 고용정보원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문준용이 특혜 취업했다는 그 기관이에요. 아. 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인데 국가기관인데 네. 그 원장이 바로 누구냐? 그 원장이 과거 문재인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할 때 그 밑에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의 측근인 거야. 근데 이 사람 권재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용정보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장이 되니까 고용정보원장이 될 때 문준용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딱 이 날짜도 보니까 실제 마감 일로부터 나흘이나 지난 뭐 그 이후에 넣고 사진을 귀걸이 유명한 귀걸이 사진 문준용 귀걸이 사진 그러니까 완전히 다 모든 요건이 미달되는데 그냥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청년 취업 문제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던 시점에 또 민주당 하면 맨날 청년과 약자를 위하겠습니다 떠들던 놈들이 야 우리 일자리 문재인 아들이 뺏어갔네? 그러고 그때 그 난리가 났잖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걸 근데 그 이후 문재인이 이제 해명하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이 문준용의 요 특혜 취업 여부 자체를 따져야 되는 건 철저히 피해갑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 김건희 여사 그 기소 안 한다 난리치고 있지만 네. 이런 논리면 그때 검사들은 저는 사형에 처해야 될 거예요. 아마 민주당의 지금 기준을 거기 적용하면 진짜 저는 이 내로남불 이중 이렇게 그냥 간단히 뭐라고 생각해도 이래요. 누가 봐도 성범죄 척결해야 되지만 조두순이 성범죄 척결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떠들 자격은 없잖아요. 네. 그 사람은 아닥하고 깜빵에서 죄를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이제 숙지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성범죄면 안 됩니다. 여성 인권을 지킵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세상에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이 딱 그거예요. 왜냐 이거 이유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가면 그 남광호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환경보전협회 상금 부회장까지 된 것. 그 다 이제 이재명 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자리를 준 건데 이 사람이 문준용 취업하고 할 때 바로 그때 고용정보원 팀장을 했었어요. 아. 그리고 인사팀 바로 기획팀장이라 그랬는데 그 옆이 바로 그 인사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광우란 이 사람이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빨대였던 거죠. 빨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남광우가 인터뷰를 한번 하는데 네. 그 인터뷰가 그때는 이재명과 관련이 있어서 그 인터뷰를 한 건 아닌데 천기누설을 해버립니다. 이 남광우가. 청기누설이라 하면 천기누설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누구냐 그 고용정보원에 그 들어올 때 네. 거기에 뭐가 우리 그런 근거 막 소문이 돌았다. 비서실장 아들이 거기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동아 잡지 인터뷰에서 그때 내가 거기서 일할 때 네. 대통령 비서실장 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돌았다. 네. 이 얘기를 실제로 해요. 어. 이 얘기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말은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하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의 정보원이 되어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걸 확신을 해서 날 잡으려면 쟤도 같이 잡혀서 정확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는 정말. 묵기시인 작전이네요.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니까 누구냐? 그 누구죠? 지금 이재명이 아주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를 둔 거여서 여기 제가 다시 오늘 조금 봐드릴게요. 이거 제가 직접 그때 기사를 쓴 내용인데 어떻게 됐느냐? 정확하게 2012년에 이 얘기를 합니다. 2012년이 언제야? 이재명이 박근혜하고 붙은 대선 때잖아. 그때 이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논란은요. 2016년 문재인이 대선 나왔을 때가 아니고 2017년. 원래 2012년 이미 1차로 나왔었어요. 그때 고용정보원은 2007년에 차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이 문준영 아들이 들어오던 과정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문재인 아들 특혜 취업 소문이 있었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그 문재인 아들이 입사하고 나서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 이건 언론 나와. 입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보통 소문이 그러잖아요. 났다. 왜 이제 누구 백으로 들어와 이번에 신입사원 저 못 보던 사람이 들어오네. 저거 우리 회장님 우리 조카 저거 우리 회장님 아주 친한 친구 아들인데 그 친한 친구가 로비해가지고 그 백으로 들어왔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 백 네. 어째 백으로 들어오네. 그게 돌았다는 얘기 그때. 그래서 그걸 남과고 얘기까지 해버린다고.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고 이재명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환경보전협회 상금 부회장을 주는데 환경보전협회 상금 부회장은 이것은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느냐면 아니 근데 그 상금 부회장 그 가신 분도 백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연히 백이지. 왜냐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다 백이네요. 백이야. 그런데 이 백인데 여기서 이 분이 좀 희한한데 이 분이 저는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데 이거야. 원래 이분이 환경 쪽이 그렇게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갔는데 원래 문재인 때는 친노 원래 문재인이 친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기관장이나 기관 직위를 누가 받냐 친노 족보로 따져.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 노무현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네. 그다음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에서 있었던 사람, 네. 노무현 때 정부에 있었던 사람 아. 클래스가 달라요. 제일 클래스가 좋은 거는 역시 노무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근무한 비서관, 행정관 이런 거. 근데 친노 다음이 친문인데 네. 친문 때 이재명 죽이기 들어갔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이재명 최측근이 음. 상금 부회장을 했다. 그래서 너무 날카롭다 지금. 그러면은 그거네요. 입막음하기 위한 너무 자리거든요. 역시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까지 제기한 거. 왜냐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보전협회 같은 것도 공기관인데 거기를 보면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뭐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환경부에서 일을 했거나 뭐 했거나 뭐 하면 그런 사람이 2순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남광우는 노무현 정부에 노무현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 왜냐면 이재명 사람이니까.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뭐야? 노무현 정부 때는 더군다나 고용정보원이라는 그냥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친노가 아니야. 그냥 친 이재명일 뿐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쟁쟁한 친노가 오히려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 상금 부회장은 남광우인데 그 밑에 그 무슨 여성인가가 그 밑에 뭐 그 상금 부회장 밑에 뭐 있잖아요. 다른 뭐 자리. 그런 거는 그 여성이 뭐 여성이 해서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 상임이사 정도 하셨겠죠. 진골 성골이 아래에 있고 네네. 육두품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허접한 바깥에 그냥 일반 평민이 갑자기 저 신라 시대에 육두품 그 성골 진골보다 더 올라간 거야. 그 상근 부회장은 말 그대로 상근이기 때문에 그 월급도 잘 나오고 차도 그쵸. 나오고 되게 좋아요. 네. 이런 따뜻한 자리를 더군다나 업무 연관도 별로 없는 사람이 왜 했느냐? 근로원돌이 이제 바뀐 데 바로 빼고 그렇죠. 근데 바로 문준영 취업 상황을 다 보고 바로 옆에서 있던 사람이다. 이랬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취재를 끝난 다음에 그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지요. 슬쩍 가가지고 그 남광호 잘 아시죠? 알지. 아 그러세요? 그랬죠. 그래서 그분도 그러면 지금 탄탄대로시겠네요. 누구 남광호? 네. 뭐 지금이야 뭐또 그럴 수 있는데 못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탄탄대로 걷다가 또 갑자기 의문에 뭐 수수께끼 죽음하는 분들 아니 뭐 안 보이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너무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말씀하셨고 결국 뒤가 구리니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아까 돌아가면 결국 그 필살기 남광우 등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내가 보면 네 아들 취업 특혜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야 그러니까 날 치려면 네 아들을 우리 걸어라잖아요. 같이 죽자.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이런 정말 당시 어쨌든 이런 거예요. 서슬프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왕자님을 정면으로 건드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결국 검찰이 기소를 못했어. 나는 그때 내가 기사에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재명이 했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로서 되게 어려울 것이다. 기소 못할 것이다. 내가 얘기해 버렸어. 네. 다 내가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 치고 들어오니까 못하시죠. 깨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경군 김 씨는 문준용이 막아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아우, 이런 정말- 배경 설명을 진짜 위원님께서 그때 이거-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스토리 있게 네. 좀 약간 무슨 뭐 아이한테 동화를 네. 말씀해 약간 주시듯이 수수께끼 미스터리. 네, 그죠? 뭐 그렇게 원래 재밌게 이재명이 미스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재밌게 듣고 아 그랬구나라고 그 이거 그때 상황을 그때- 이해가 예. 되는데 근데 들으면서 어. 자꾸 제가 이제 미간이 좁아지고 참 씁쓸하죠. 네 그래요. 씁쓸해지죠. 정말 너무너무 네. 이 동네 정말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때 굉장히 나름 취재를 많이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뭐 다시 또 자화자찬 이러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예. 아니 마음껏 그래서 해주시오. 아까 네.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까지 했지?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이런 가운데 아까 그 뭐죠? 다시 그 김인섭 씨 얘기로 돌아오면 네. 그 김인섭 씨가 그래가지고 이 성남시에 딱 들어갔더니 2단계도 못 올라가는 게 순식간에 4단계가 쫙 돼버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뭐죠? 김인섭이 소문이 아주 쫙 난 거죠. 그리고 김인섭은 그걸로 무려 77억 원을 정바울한테 받습니다. 77억 원을 대가로 받았다면 도대체 얼마를 정인섭 바울 씨는 받았겠느냐? 77억이면 네. 보통 이제 로비스트들이 음. 그걸 가져가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거는 그 사람들만의 비밀이죠. 근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오는 것 같은데 원래 더 달라 그랬는데 일단 77억 원만 받은 뭐 이런 걸로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서로 막 난리가 나고 그런 적도 있었다 그래요. 현재 어쨌든 검찰이 파악하건대는 결국 이 대표하고 정진상이 친분이 있던 김인섭의 로비를 받고 그리고 그 로비의 배후에는 정바울이 있었고 그래서 김인섭의 로비를 청탁을 받고 이 정바울의 이 업체에 1억가 특혜를 줘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면 되는데 이거를 민간업체한테 해주고 그 과정에서 무려 4단계 종상을 해주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김인섭은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알선 청탁의 대성공을 거둔 거죠. 네. 성남시 공무원에 대해서 무려 74억 5천만 원. 그리고 공사장 식당 사업 이것도 재밌습니다. 한박 식당. 아니 근데 그 한밭이 굉장히 돈을 현금을 쓸어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간단한데 공사장 식당이라는 거야. 공사가 그쵸. 3, 4년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공사하는 분들이 어디 나가서 막 험하게 일하다가 어디 나가서 먹을 데도 없고 보통 그 주변에 뭐 지금 상가도 안 들었는데 보통 그러니까 아침, 개발하기 점심, 때문에 저녁에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회식 자리까지 다 그쪽에서 다 그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리고 아닌 말로 어떤 의미에서 그것까지도 암묵적 계약이 있는 거지. 밥은 여기서만 먹어라. 쉽게 말하면 식사 공급 독점권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독점권을 갖는 한바에 대신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공급 독점권을 갖는 대신 그러면 페이백이 분명히 있겠네요. 아니 이거 자체가 페이백이라니까. 정진상 그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짓고 싶은데 네. 부지 허가가 안 나잖아. 네. 그래서 별별 수를 다 쓰는데 안 되는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하고 친하고 효험이 있다니까 그 사람 써봐라. 해서 그 사람한테 제가 성공만 하면은 돈 드릴 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물론 그 처음에 그 영입할 때 그때도 돈을 줬겠지. 그리고 좌우지간 김인섭이 그러면 그 약조를 하고 이재명한테 가서 사종이나 상향을 시키고 대성공을 거둬서 돌아오니까 정바울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돈 나오면 77억 주기로 하고 준 거지. 실제 줬잖아. 줬어요.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는 한밭집 운영권도 갖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인섭한테 페이백을 준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돈 되는 건 다 하셨구나. 예? 돈 되는 건 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김인섭은 아까 말한 정바울한테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고 네. 정진상한테 갑니다. 이재명한테 당연히 갔겠고 아. 이재명은 그 구체적인 실무는 정진상하고 해라 뭐 이랬겠죠. 아, 네. 그럼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 등 이른바 이재명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비선을 둬요. 그러니까 이런 정진상 같은 왜냐면 이런 이름도 거는 없는데 그냥 방만 그러니까 시장실 있었다는 옆에 거예요. 네. 명패가 없는 방이 하나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 그때 그 정무수석이 아니 정무수석이 아니라 하여간 무슨 실장 뭐 이런 명칭이 있는데 조직도에도 안 나와. 정무수석실장인가요? 뭐 그런 개념인데 하여간 조직조에도 안 나와. 그런데 웃기는 거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거기서 다 결제를 거기서 받고. 결제를 받아요. 왜냐면 국장한테 결제를 받는데 국장은 몰라.
밑에 주택과장이 주택국장한테 결제를 받았는데 주택국장은 몰라. 그 주택과장이 아무도 모르는 그 시장실 옆방에 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다른 과장도 다 와서 당신도 여기 받으려고? 여기 받아야지. 다시 그래 우리 줄 쓰자. 번호표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정말 그 수상한 방의 진상을 캐보자. 그 문 열어보니까 진상이 앉아 있었다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도 실제로 정진상의 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요? 이분이 저 뭐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1차 당 대표 됐을 때 네. 작년이죠. 그 당 대표 됐을 때 네. 거기도 또 이 사람을 임명했어요. 뭘로요? 무슨 수석인가 뭐 그런 걸로 임명을 했어. 비서실장이 비서실이 아니고요? 아니고 뭐 하여간 옆에 무슨 무슨 보조역 그런 걸로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건 당직이잖아요. 그런 수석 공당에 특보인가? 뭐 그런 특보 비슷한 걸 했어. 그런데 그런 걸 했는데 그 사람도 방에 가니까 없어. 그냥 명패가 없어. 그냥 정진상 그 특보 어디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방에 계신 것 같은데 그 방에 그냥 방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210몇 호 이렇게 숫수만 적혀 있어. 왜냐면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명패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야 되거든. 그쵸. 특보실 뭐 이런 거 네. 없어. 아. 그리고 내가 그 딱딱딱 하니까 없어. 사람이 아예 없어. 문이 잠겨 있고. 그리고 옆방에 가가지고 이 방에 저 정진상 특보 했더니 그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당직자 물어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 여기 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 이렇게 미리 좀 뭐 약속을 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자들은 정치 담당 기자나 이런 저도 뭐 정치 담당 논설위원인데 국회 당연히 이제 국회 들어올 때 뭐 출입증 끊고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는 이 방 저 방 가서 취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국회에서 좀 취재하다 보니까 이 방문에 마침 새로 특보가 되셨다길래 인사나 하려고 내가 한 거예요. 명함 여기 있습니다.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인사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랬더니 예. 그래 다음번에 뭐 연락. 근데 지금 보니까 연락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명패도 없고 예 지금 뭐 저희가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굉장히 굳어지면서 왜 찾느냐는 시기였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정말 이분의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분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들이대면 안 됐다는 거죠. 들이대면 안 되는 분인데 정진상의 진상을 캐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그래서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정진상한테 용도 지역 변경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도시개발공사는 배제. 왜냐면 정바울을 사기업에 다 줘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공기업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네네. 예. 우리 이 정바울이가 다 먹어야 되고 정바울이가 다 먹어야 나한테 또 페이백도 떨어지고 또 그리고 아닌 말로 그게 음양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세탁이네요. 돈 세탁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선 경쟁자를 배제하는 건데 그 경쟁자가 더군다나 성남시에 유리하게 해줄 성남시의 공공기관을 도시공사를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거잖아요. 근데 성남시가 하면은 원래 도시개발공사가 나서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의 어떤 그 밑에 그 이제 네. 실무기관이죠. 네, 개발 실무기관. 근데 그거를 공기관은 빼고 그냥 100% 그냥 정바울이가 하게 해줘. 그래야지 아닌 말로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많고 아닌 말로 그게 이재명한테 떨어지는 것도 많지 않느냐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죄의 근거로 법원이 인정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당신은 우리 피고인 김인섭 씨는 이재명 측근 정진상한테 용도 지역 변경 4단계 네. 또 성남 도계공원 배제 그걸 여러 번 청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김인섭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 공무원들이. 근데 이런 거예요. 김인섭이 떠면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성남시장 우리 보스와 또 보스 밑에 1인자 정진상 특수관계. 우리 시장님이 형님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판사가 그렇게 쓴 거. 이거 판사 얘기예요. 네네.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정진상 지시에 따라 성남 도계공은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까지도 1심에서 다 판사가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2심 오늘 2심은 얼마 전에 났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인섭은 바로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토대로 백환동 사업에 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재명과 정진상을 등에 업고 실무 공무원들 성남시 실무 공무원들한테 가서 대관이라는 게 그 관이 실무 공무원들인 거예요. 네네. 그 실무 공무원들을 대하는 업무. 네네. 그 공무원들에 가서 빨리 좀 시켜줘. 위에서 다 내가 누구야? 나 인섭이 형 아니야? 야 가자. 그 종상향 1, 2, 3, 4 여기 네 번째 칸 있네. 그리고 네 번째 칸 거기 찍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공무원이 처음에 이러다가 특수관계 시장님 뜻 그래 뭐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결국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죠. 인섭이 형님이 와갖고 어이 김 과장 내가 누군지 알아? 이재명이가 내 동생이야? 여기 앉아봐. 이거 4단계. 압박을 아니, 한 게 김인섭이야. 아니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국토부가 이거를 한들 국토부와 이 김인섭 씨와 관계가 뭐가 아니 있길래? 뭐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압박을 해서 김인섭 씨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올려줄 수 있거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인섭과 네. 국토부 관계는 없고 김인섭은 이재명의 이재명을 업고 한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 아주 훌륭하신 우리 한정석 판사가 그 선거법 1심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법 1심에서 바로 백현동이 걸리잖아요. 이재명이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 판넬까지 들고 가서 박근혜 국토부가 우리 성남시를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재판관이 정면으로 그거를 반박해요. 재판관이 판사가 그렇게 주장하나 여러 가지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 전원의 증언, 전원이 다 압박 없었습니다 그래버린 거야. 전원이. 네, 그쵸. 그거 네. 나왔었던 거 그 같아요. 다음에 국토부가 직접 공문으로 당시 그 문제는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실 사안, 알아서 네, 판단하실 사안이지 국토부가 관여할 일이 아님. 네.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것은 국토부의 압박에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 피고인 이재명의 정책적 판단임. 피고인의 판단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갖고는 정책적 판단.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 맞겠지 뭐 내가 네. 볼 때는 누구만 유리하게 해주는 판단이라고 네네.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여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스스로 한 것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부분 앞으로 이제 이게 이재명한테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이 판결이 이재명한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판결에서 이제 김인섭이 유죄가 됐는데 법정 최고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인섭 씨가 이제 유죄가 됐고 그 유죄에 대한 그 죄명의 그 얘기가 일단은 이 판사가 이제 집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서도 그러면 이재명 지금 대표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유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김인섭이 정진상 씨한테 여러 차례 용도 변경 등을 청탁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은 범죄의 이유로 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아주 불량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대법원에서도 김 씨가 정진상한테 여러 차례 이른바 4단계 종상향 그 요청을 한 상황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어떻게 하느냐? 정진상한테 한 건 모르겠고 나한테는 김인섭이 안 했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진상 그분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이 행사를 권력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정진상 이분은 내부에 있는 그 조직에 정식으로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뭐 그게 말도 정식인지 없고. 뭐 어쨌든 어쨌든 정식적으로 그 구성원으로서 한 명이던 예. 그렇지 않던 어쨌든 정진상 그분의 그 위는 최고의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는 절대 못 벗어나죠. 너무 멋집니다. 명판결이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이 법원으로 가셔야 된다. 적어도 김동연 자리는 최 대표가. 저는 법을 1도 몰라요. 아니 이게 법입니다. 법이 왜 존재하냐면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합니다. 왜 존재해요? 법에 쓰여진 대로 그 법이 집행될 것이며 법에 쓰여진 대로 집행되는 게 권력의 고하, 돈이 많고 적음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 뭐 부자가 음주운전을 하건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하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처벌한다. 이러니까 법을 누구나 존중하고 법원을 믿는 거지. 아, 이 사람은 부자니까 음주운전한 거 이거는 봐줄 수 있다. 이재명 이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한 거는 위증을 교사했어도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아니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사들이 이제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판사가 아니라면 지금 좀 전에 바로 우리 대표님 같은 이런 정말 그 명판사. 아니요, 이게 바로 국민의 그래, 눈높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고 법의 눈높이예요. 그런데 이제 보겠죠. 자, 보는데 이 지금 어쨌든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거예요. 법원이 김인섭이 정진상한테 청탁 여러 번 한 건 인정을 했는데 김인섭이 이재명한테 직접 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로 좀 전에 정진상에게 청탁한 게 그럼 이재명이 그걸 아무리 밑에 부하한테 청탁을 해도 위에서 안 받아주는데
누가 그걸 상향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고요. 지금 너무나 웃기는 거는 지금 정진상은 1심 판결 이후에 나는 김인석으로부터 백현동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 말도 너무 웃긴데 아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청탁을 안 받았잖아. 그럼 청탁을 안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다음에 이 말을 왜 붙여? 그 청탁을 제3자한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쉽게 말하면 청탁을 이재명한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데 이런 거야. 난 이런 거지. 청탁을 안 했으면 그 뒷단의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이건 생각 무슨 나올 얘기냐면 예, 구조 자체가 안 말이 일어나는 안 되는 거죠. 거예요. 예.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물건을 훔친 다음에 장물아비한테 팔아서 자기가 현금으로 이득을 취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역으로는 본인이 그걸 했다라고 인정을 그렇지 하는 지금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도둑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지고 그거를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전문 장물아비한테 팔아서 내가 뭐 예를 들어 20억 챙겼다. 근데 이 사람이 장물아비가 알고 보니까 자기 큰 형님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는 물건을 훔친 일이 없을 뿐더러 그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취한 일도 전혀 없다. 앞에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어떻게 얻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가 지금 정진상의 발언의 핵심은 이재명한테 절대 안 갔다 지금부터 이러고 있는데 이거부터가 지금 꼬리가 밟힌 거야. 정확하네. 대표님 너무 날카로우십니다. 진짜. 아니에요. 제가 100년 취재한 거 1분 만에 다 다이제스트로 취재를 잘해주셨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이게 무지한 분들도 저처럼 무지한 사람들 딱 아니, 들으면 아니 사실 이런 거를 우리 그렇구나 국민이 하는 알 거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지금 뭐 맨날 오로지 국민 위해 일하겠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뭐 대한민국을 잘 이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럼 우리가 믿고 그냥 맡겨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거저거 해서 몽땅 거짓말, 범죄, 도둑질, 사기, 위증교사 이런 것들이 계속 혐의가 튀어나오니 우리 국민들이 이거 시간 낭비하고요. 에너지 낭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실망과 뭐 이런 거를 일단은 넘어서서요. 우리 이제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되신 분들인데 그런 행태를 보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제일 어렵고 난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그 자식 똑같이 자식 키우는데 우리 연우 대표님 같은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다 규칙과 법 지키면서 그 한도 내에서 자식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나 무인이잖아요. 보면은 지금 뭐예요? 저 자기 딸하고 사위가 뭐 직장 없어? 그러면 지금 저 뭐 이상직이하고 잘해서 이 사람 공기관장 주고 얘네는 이상직 너 태국에 감추인 회사 거기다가 좀 야 항공의 항자도 모르지만 야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전무이사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아들 뭐 지금 고용정보 취업 특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고 그 조국 난 정말 골 때립니다. 아버지 깜빵 가기 열흘 전에 화장품 회사 런칭했다고 홍보하는 그 딸 엑스 그게 인간입니까? 내가 보니까 저 지금 그 얘기 많이 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왜 물론 그 조민이라는 조국 딸이 네. 지금 그 회사를 7월 달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이제 무르익고 하니까 이제 직원도 뽑고 하기 위해서 뭐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더라도 아버지 지금 깜빵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12 지금 선고 불과 한 이제 보름 전에 지금 갑자기 조민 화장품 회사 CEO 됐다 이러니까 뭔가 전략적인 게 충분히 있는 저는 걸까요? 전략적이 있다고 봐. 저 이런 거라고. 아니 왜냐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말도 안 그런 되지.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될 수가 저는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순전히 상상입니다만 이제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폭거로 깜빵에 억울하게 깜빵 들어가게 된 우리 조국 그리고 불쌍한 우리 그 딸 조민 씨를 뭔가 위하여 피해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아니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우리 하는 건가요? 그 화장품을 많이 사줍시다. 그러니까 화장품 피해자 많이 코스프레로 사주는 게, 네. 화장품 많이 사주는 게 우리 조국 깜빵 응원하고 그리고 나는 이럴지도 몰라 우리 조국 깜빵 가면은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질 텐데 우리 화장품 사가지고 깜빵에 화장품 영치해주자. 그 따님의 사랑이 들어간 아주 품질 좋은 화장품을 아버지가 깜빵에서 쓰게 하는 게 어떻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 조국의 따님께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그거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네. 예, 시간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이제 일반적인 국민의 이제 시선에서는 그렇죠. 내 부모님이 지금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갈지 말지에 대한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런칭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잘 납득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 저 학력 위주 잘하는 집안이니까 이 그 능력을 화장품으로 한다면은 이 우리 화장품 쓰면은 당신도 미스코리아. 어떤 얼굴도 우리 화장품 쓰면 미스코리아까지 위조가 가능하다. 미스코리아급으로. 그건 농담- 허위 광고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문재인 집안, 문재인 그 대통령 딸, 또 조국 이 대표 딸, 이 딸들을 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다 어이상실이에요. 너무나 난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물론 최근에 문다혜 씨는 용산서의 그 음주운전 그때 보니까 그때는 그저 뭐죠? 뭐 이렇게 눈 감고 뭐 죄송하다 뭐 하고 이제 얼굴 슬픈 얼굴 조금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너무 좀 뻔뻔하잖아요. 난 이렇게 뻔뻔한 사람 처음 봤어요. 뭐? 아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는데 우리 아빠하고 나 공동체, 네 문명 공동체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결국 못 참고 술 먹고 운전했죠. 그냥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음. 뭔가 내 입장이나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를 좀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제 도리를 지키고 그렇죠. 예, 제 선을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설득이 되는 거고 그게 네.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잘못을 그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예, 잘못 안 하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잘못해놓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다소 많이 불편하긴 그럼요. 해요. 예. 저희 중앙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설이 하나 써.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뻔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옛날에 좀 했다는 이 뽕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민주화 뽕, 민주화 뽕. 네, 그걸 민- 뽕이라고 하나요? 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뽕이라는 게 이제 마약의 뽕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마약 거죠? 뽕이죠. 마약이죠. 네. 마약이라서 이분들은 아 마약에 우리는 이제 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재명 선거뽕이 좀 있었어요. 이재명이 다 유죄 선고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 있어도 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정말 감이 없습니다. 지금 판사가 저럴 줄이라는 것도 하나도 몰랐고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약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가 저 보수 얻어맞는 것보다는 우리는 덜 얻어맞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똑같이 의혹을 파헤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문다혜 음주운전 막 파헤치면 너 그런 걸 왜 파헤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스타일이. 뭘 그런 거 시시콜콜하게 다 먼지 떠냐? 막 그런 거 먼지 떠냐 막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 문다혜 씨가 갑자기 태국에 그게 수상하게 2년 동안 네. 가 있다가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살았어요. 네네. 30살, 30대 중반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 어쨌든 항공사 전무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뭐 미장 이혼인지 무슨 이혼인지 하여간 이혼했다면서 하여간 청와대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를 내고 살아야지. 그런데 청와대 왜 들어가서 사냐고 했더니 하다 이제 또 가족까지 건드린다. 이게 그때 저 친문 그 밑에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하면 꼭 그래. 하다 이런 것까지 건드리냐? 뭐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김건희는 건드려 그럼? 가족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뭐 동네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 본인이 조폭이 많은 그 환경에 사셔서 그런가? 왜 그렇게 조폭 얘기를 굳이 꺼내나? 우리 이재명 대표 사랑하는 아들 해경아 거기에 그거 나오잖아요.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리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 악질 조폭이네. 조폭도 못 되는 무리가 민주당이네. 왜 대통령 가족 김건희 여사 건드려? 근데 딱 비유하는 그 선이 네. 정말 네. 네.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 변강부회, 내로남불 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정말 역대급 극강이다.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진중권 씨가 참 그래서 그걸 제가 이 얘기 꺼낸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보면 그 대학가의 교수들이 엄청 시국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시국선언 엄청 하고 있는데 어떤 시국 선언을 하고 계실까요? 윤석열 물러나라. 네, 일부 시국선언 이제 그런데 저는 이분이 이 진중권 씨가 오늘 여기 참 글을 잘 쓰셨어요. 너무너무 이제 극찬을 하고 싶은데 원래 시국선언의 대표적인 게 4.19 때 학생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어가니까 대학 교수 258명이 서울대 교수회관에 모여서 시국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학생들을 희생하지 말라. 그리고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을 지켜라.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실제로 그러고 피켓 들고 시위도 조금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시국선언의 효시예요.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언론도 주목해서 보도했어요. 그러나 지금
지금 막 전국에서 이른바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그 시국선언, 그러니까 주로 좌파 교수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3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국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진중권 선생이 이걸 참 얘기해서 이 시국선을 바라보는 사회의 분위기는 냉랭하게 그지없다. 늘 하던 사람들이 또 하는 짓 하네. 자 그러면 왜 4.19 때 우리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은 냉랭한가? 1번 명분이 없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내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한다고 하는 건데 그 특검이 거부가 왜 합니까? 물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은 과하다고 보는 거고, 둘째 그게 목표가 뭡니까? 특검의 범위를 벗어나서 여사 망신 주고 대통령 흠집내가지고 끌어내려서 조기 대선해가지고 이재명 지금 재판 사법 리스크 그냥 다 묻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지금 특검법 장외 집회 열어봤자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장외 집회 이꼬르 이재명 조기 대선 사법 리스크 해소 방탄 집회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험하지가 않아요. 4.19 때는 교수들도 총 맞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서슬이 8월 때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하나도 안 위험해. 지금 교수들 시국선언하는 거 누가 가서 뭐 그걸 방해하고 경찰이 잡아갔다는 경찰이 잡혀가. 지금 교수님들께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셋째는 이중자 때예요. 자, 근데 이중자 때 이게 난 제일 확실하다고. 왜 제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제가 왜 뼈저리게 느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건 사실 그 친구를 정말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당국대에 뭐죠? 당국대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대 천안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회관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젊은이가 있었어요. 몇 학번? 그 학번이 김현호라는 친구인데 아세요? 아니요, 저도 지금 단국대 천안 캠퍼스 그렇구나. 출신인데. 그렇죠. 네. 약간 그 당국대 천안 캠퍼스 들어가서 학생회관에 가가지고 벽보 붙이고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친구가 차 몰고 들어가서 그 주차 기록 CCTV 이잡도 뒤져가지고 잡아서 갔잖아요. 아주 그냥 치도곤을 내고 네. 건조물 불법 침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음. 제가 이제 취재 들어갔어요. 많은 기자들이 취재 들어갔는데 이런 일은 무지무지 많아요. 학생들이 그 대자보를 붙이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그렇죠. 통해서 이렇게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자유는 있는데 네. 왜 남의 학교 가서 붙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벽보의 내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뭐 남의 학교에 들어가서 허가받지 않고 들어가서 벽보를 붙인 행위, 그 벽보의 내용이 뭐 대통령 비판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기자님 하고 경찰이 그래요.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당국대 학생이 아니어서 당국대 건물에 들어간 게 쉽게 말하면 불법 건조물 침입이라는 거야. 불법 침입이라는 거야. 그런데 당국대 사람만 들어갑니까? 자, 아니죠. 당국대 잡상인도 들어가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당국대 주변에 우리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국대 주변에 내가 중국집을 열었어. 네. 그러면 내가 그럼 거기 들어가서 당국대 옆에 우리 뭐죠? 이거 좀 당국장 중국집 중화요리 당국장 신장 개업 우리 당국대 학생증 갖고 오시면 20% 할인. 아유, 많이들 들어오시죠. 가서 벽보 붙이죠. 네. 그럼 그분 그 사장님 당국대 사람 아니에요? 당국대 네.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사장님 똑같네? 똑같잖아요, 그렇죠? 불법 침입해서 벽보 붙였네? 근데 허가도 안 받고 되게 허가 안 받잖아. 가서 허가도 안 해주니까 슬쩍 붙이고 나오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거 물어봤더니 어쨌든 간에 막 개소리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마구 조졌어요. 이게 민주주의고. 그리고 문재인 거기 난 솔직히 문재인 너 똑바로 들어 이 나쁜 놈아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가 그렇게 전두환 노태우 때는 전두환 박정희 이럴 때는 당신도 아마 다른 학교 갔을 것이고 그때 저도요 586들 지금 송영길 이인영 우상호 남의 학교 연세대 학생이 서울대 오고 서울대 학생이 연세대 가서 연합 집회하고 거기서 전두환 타도하자 그리고 전두환 비판 대자보 서울대생이 연대 붙이고 연대생이 서울대 와서 붙이고 그런 일 많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국대에도 다른 학교 학생들 와서 이거저거 자기 의견 표명도 하고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세상에 그걸 불법 건조물 침입인데 유일한 거는 딴 건 다 되는데 문재인 욕하면 그게 불법 건조물 침입이 된 거지.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계속 써댔어요. 무지막지하게 계속 써댔고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정말 너무나 통쾌한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 당국대를 이걸 근데 세상에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검찰이 기소를 했어.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 이거 그때 완전 꼭지가 돌아버려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1심을 내가 지켜봤는데 네. 1심에서 어떻게 됐느냐?
당국대가 피해자예요. 당국대가 불법 침입을 당하니까 당국대가 피해자야. 네. 그리고 당국대 학생과장인가? 네.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된 거야. 아, 그래갖고 당국대를 대표해서 그 어떤 피를 그렇게 크게 보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래갖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당국대 학생과장이 불려갔는데 네. 자 다음은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하고 판사가 피해자 나오세요. 그래서 그 학생과장이 나와서 그랬대요. 판사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신은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피해본 거 전혀 없는데요. 지금 당신이 당국대를 대표해 나왔는데 당국대는 이 지금 피고 저희 김영환 학생이 불법 침입을 해서 불법 침입을 당한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님 저희는 기물이 훼손된 것도 없고 바로 그거야. 사라진 그게 것도 그러니까 없고. 판사님 저희 학교에 외부인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일일이 다 허락 요구하지도 않고 다 들어와서 뭐 저희 학교에 해코지하지 않는 한 다 자유롭게 합니다. 이 학생이 막 들어와서 우리 피해 입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저는 이 학생 보니까 칭찬해주고 싶네요.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어떤 의견 표명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무슨 피해를 입혔습니까? 저 피해 거 없습니다. 저희 학교 피해 본 거 없. 진짜 멋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불법 침입에 그럼요. 대한 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되는 거지만 그렇죠. 뭐 없네 아무것도 없네 뭐 넘어가지 뭐 하면은 끝인 넘어가는 거고,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그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대를 부른 거예요. 당국대를 불러서 네 맞습니다. 이 학생은 우리의 허가를 받고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 허가를 받고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벽보를 붙이고 뭐 그래서 우리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전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래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과장이 학교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한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좌파 교수들이에요. 당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아니 그 학생이 우리한테 피해 입힌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왜? 교수님 무슨 말씀? 그래? 그리고 나중에 내가 기사를 썼더니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자님 정말 죄송한데 뭐 좋은 뜻인 건 아시는데 그 기사에서 나가는 바람에 제가 곤욕을 치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그때 이게 이것들이 교수야? 미친놈들이지. 난 그렇게 봤어요 그때 진짜. 그래서 그게 교수예요. 자 이게 바로 진중권 씨가 오늘 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세상에 그 학생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교수들이 아마 그 교수들 그때 그 학생과장한테 그런 식으로 항의한 교수 이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그러니까 시국선언 믿지 않습니다. 시국선언을 왜 문재인 때는 안 하고 여기 이때만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문재인 때부터 하고 그때 저는 당국대 그때 저 학생 담당하던 교수님을 제가 인터뷰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생각이 바르시더라고요. 그 사람 그분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유감이고 저희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당국대가 고소를 하셨습니까? 저 고소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경찰이 그냥 알아서 인지해서 갖고 갔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 당국대는 옛날에 저희 회사 저희의 옛날에 운동권 학생 쫓겨 들어오면 보호해주고 그랬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도. 네. 그게 저희 당국대 전통인데 젊은이가 와가지고 의견 표명하고 벽보 붙인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교수님은 이번에는 예를 들어 정말 윤석열 교수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한테서.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학교 와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한 학생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정치 표명한 저놈은 잡아놔야 된다. 잡아놓을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나쁜 건 문제가 판사야. 그걸 세상에 벌금 50만 원 실형을 때렸어. 미친 판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3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자. 그렇게 된 거. 제가 끝까지 있었고요. 저는 네. 그 점에서 그래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소주 한 잔 샀습니다. 제가 진짜 이게 아닌 거에 대한 이 피가 끓어오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그때 그 학생이 끝까지 유죄가 계속 확정이 되면요 앞으로 다른 학교에 가서 어떤 의견 표명도 못해요. 그리고 의견 표명을 하는 순간 저는 윤석열 나쁘다 이런 건 제가 서울에 있는 학생인데 제주대를 가서 하든 울릉도에 있는 대학을 가서 하든 그거는 전혀 처벌을 안 받고 대신에 뭐 문재인 나쁘다 이재명 나쁘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처벌받는 아마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어떤 학생이건 문재인 비판할 수 있고 윤석열 비판할 수 있고 이재명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비판을 할 수 있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비판하고 해요. 의견 표명하고 네. 그러니까 벽보를 붙이는 게 이건 될 수 있어요. 뭐 굳이 하면은 벽보를 떼내면 돼. 벽보를 떼내는 건 그냥 허가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히 신흥 종교 뭐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붙이고 나간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불법 침입을 한 거냐? 그런 경우도 불법 침입은 아니다. 다만
좀 신흥 종교 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언론 떼낸다.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벽보 떼내면 되는 거지. 당신네들은 불법 침입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정말 불법 침입 따지자면은 매일 들어와서 거기 우리 학교 앞에 뷰티샵 오픈했습니다. 당국대 여학생들 받아가세요. 우리 학교 앞에 스포츠짐 운영했습니다. 저기 떡대 좋은 학생 우리 이거 선전지 받아가. 그러니까 광고 팜플렛 어. 주로 오신 분들도 다 지금, 불법 침입이지. 네. 그 사람들 뭐 들어올 때 저 광고 팜플렛 돌릴 때 들어가도 되면 경비 아저씨 대부분 잡상에는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다고 돼. 안 그래? 그리고 밤에 아닌 말로 쓰레빠 끌고 쓰레빠 신고 개 끌고 당국대 산책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불법 침입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이뤘던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자유인권 예라이.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흥분했습니다만 오늘 최현호 대표님께서 너무 맞춤새 추임새 잘 넣어주셨고 또 아까 제가 백현동 복잡한 사안을 얘기하는데 찰떡같이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서 제일 핀포인트 질문을 해주시는 바람에 스무스하게 이야기가 풀려갔습니다. 자, 최 대표님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매번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 이제 불러 주셔가지고 저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오는데 배워가는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그 끝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오늘도 또 뭘 느꼈냐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지는 거고 네.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맞습니다. 지금의 네. 이 사회 현상들이 맞습니다. 어쩌면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보니까 정치라는 부분에서 많이 맞아요. 이게 사실 시작됐고 그 어떻게 권력을 역사에 가지신 맞습니다. 분들의 네. 어떤 그 권력욕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역사의 어떤 복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과거에는 과도한 권위주의, 군부 정치 이런 거로 이제 억압된 민주화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들이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네. 그분들이 희생을 한 바도 좀 있는데 네. 이제는 그게 과도하게 PC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거는 오히려 정치 검찰, 그 보수 정권의 악랄한 탄압이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걸 갖고 갑자기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을 둔갑시키는 이 해괴한 신공. 근데 여기에 아직도 많은 언론과 학계가 특히 이 두 분야가 거기에 굉장히 아직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네, 많이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저는 씁쓸합니다. 분명합니다. 됐고요. 대개 아버지가 민주화 하셨는지 뭐 독립 유공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음주운전 했잖아. 그럼 불어. 2점만 나왔어. 거기 맞게 너 처벌할 거야. 끝. 왜 여기서 갑자기 민주화 운동 얘기가 왜 지금 저기서부터 무려 20km를 지금 면허 취소 수준으로 달려오신 분이 갑자기 민주화 얘기를 해? 그리고 갑자기 왜 유독 내가 가는 길에 네가 서 있어? 이거 지금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악랄한 정치 검찰이야? 경찰이야? 딱 민주화 운동 운전자만 잡는 민주화 운전자인가?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흥분해서 막 나왔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저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요. 그 차 스티커가 무엇이건 그 사람 얼굴 보니까 TV에서 어디 많이 나왔던 무슨 어느 당 정치인이건 아무 거 없습니다. 그냥 테스트기 부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당연한 게라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우리 국민의힘 단계 당원 게시판 단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